김용민의 정치쇼 오늘 화요일입니다. 10월 23일. 학부모 출입 금지, 싫으면 자녀 데려가라. 예. 한국유치원 총연합회 비상대책위원장이 이런 말을 했다고 하는군요. 예. 이렇게 이분들 막 나가는 그 이유가 뭔지 모르겠어요. 뭘 믿고 이러는지 싶기도 하고 말이죠. 예. 그러나 싫어도 들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 김용민의 정치쇼 내일까지만. 왜냐? 내일 청취율 조사가 끝납니다. 아, 네. 예. 의식의 흐름이 또 그렇게 흘러가는군요. 유치원 얘기하다가 왜 갑자기 또. 예. 모든 게 다 청취율로 보입니다. 네, 예. 그렇습니다. 뭐 주유소의 그 오늘 휘발유값, 경유값도 네. 청취율 그 수치로 보이고. 아, 정신이 네네. 없습니다 요즘에. 아, 네, 그렇군요.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요즘에 기름값이 계속 오르고 있으니까. 네. 청취율 오르겠구나. 이 정부 대책이 조만간 발표가 되면은 기름값이 좀 떨어질 것 같은데. 떨어집니까? 네. 그러면 안 됩니다. 청취율 기간이 끝난 다음에 발표가 될 가능성이 기름값은 유력해 떨어져도 보여서. 되지만 청취율은 떨어지면 네. 안 됩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5.5%. 공약이 뭐였죠? 대북 제재 해제였나요? 그렇습니다. 아, 네, 그렇군요. 예. 평화를 이루는 법 간단합니다. 네. 청취율 조사 왔을 때 김용민의 정치쇼 한마디 해주면 됩니다. 네, 그렇습니다. 예. 자, 한영철님, 제가 피곤해 보인다고 하는데 마음에 없는 소리 하니까 피곤해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2197번 쓰시는 분, 오늘 처음으로 고현준의 뉴스 브리핑을 들어봤는데 시사 프로그램은 역시 김용민의 정치쇼가 최고라는 생각이 들더군요. 아니 어떻게 고현준의 뉴스 브리핑하고 비교하실 생각을 하시지? 네, 그 시간에 좀 더 주무시는 게 참 너무 안타깝습니다. 좋지 않을까. 예. 네. 고현준 씨하고 저를 비교한다는 것 자체가 제가 굉장히 불쾌합니다. 네, 그렇군요. 예, 그렇습니다. 농담인 거 아시죠? 네, 예. 고현준 씨도 불쾌하실 것 같습니다. 고현준이가 불편할 리 없습니다. 아, 그런가요? 영광으로 생각할 겁니다. 네네. 내가 이렇게 컸나 하면서 굉장히 자비할 것입니다. 자, 그래요. 오늘 돈돈 브리핑 함께할 누구시죠? 안녕하십니까, 정상근 기자입니다. 첫 소식은요. 네, 최근 정치권과 일부 언론에서 이 북한 문제에 대한 한미 공조가 흔들리고 있다. 예. 그러니까 한국은 대북 제재 완화를 얘기하고 다니는데 이 미국에서는 계속 제동을 걸고 있다, 이런 분석을 하고 있는데요. 이 청와대가 이에 대해서 오히려 우리가 미국을 도와주는 것이다라고 말을 해서 주목이 되고 있습니다. 예. 이 청와대 관계자가 기자들과 만나서 질의응답 형식의 브리핑을 가진 모양인데요. 예. 이 실명이 공개되진 않았습니다. 어떤 관계자인지 모르겠는데, 근데 여기서 이 문재인 대통령의 대북 제재 완화 공론화에 대해서 이 미국이 불편해하지 않겠느냐라는 질문이 있었고, 네. 이에 대해서 미국을 도와주는 것이다, 이렇게 답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 미국 내에도 다양한 의견은 존재할 수 있고 이 절차적으로 좀 다를지라도 이 가는 방향과 목표가 같기 때문에 미국은 우리를 신뢰한다라는 건데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이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 등이 공식 라인에서 이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비판이 안 나온다라는 추가 질문에 대해서 그렇다, 비판하기 어려울 것이다, 이렇게 답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그 영국과 프랑스 정상이 이른바 CVID, 그러니까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를 강조한 것은 이 미국을 의식한 것이다라면서 이 남북 관계 진전이 솔직히 이상하리만큼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오히려 문재인 대통령은 참모들이 걱정을 하면 걱정하지 말라라면서 이 낙관적인 모습을 보인다라고 밝혔다고 합니다. 예. 뭐 이 말인즉슨 그 미국에서 좀 엇박자로 보이는 말이 나오기는 하지만 이 북미 관계의 방향타를 쥐고 있는 이 트럼프 폼페이오 라인과 뭐 우리 정부의 큰 틀이 다르지 않고 다만 이 미국 내에서도 이 대북 관계 개선에 비판적인 여론이 있기 때문에 뭐 순간순간 속도 조절을 하는 것이다, 뭐 이런 의미로 해석이 되고 있는데요. 예. 한편 청와대는 이 최근 언론 보도를 통해서 제기됐던 그 내년 1월 초 그 2차 북미 정상회담 설과 관련해서 그렇게 되면 김정은 위원장의 서울 답방도 늦어지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전망에 대해서 이 서울 답방은 예정대로 올해 안에 이뤄질 것이다 라면서 이 대략 12월 초 정도로 준비 중이다라고 밝혔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하여간 남북 문제를 남북이 좀 주도적으로 풀어나가면 어떨까? 네네. 그런 생각이 들면서 또 뭐 미국을 또 배제하고 그렇게 또 속도를 낼 수는 없는 법이니까 한미 공조도 매우 중요하죠. 그런데 지레 미국 눈치부터 보는 네네. 이런 행동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할까? 그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은 매우 우려를 하더라고요. 네네. 그런 시각 자체가. 네, 이거 안 되는 것보다는 이제 어떻게 되게 할 것인가를 생각하는 게 좀 더 도움이 될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렇죠. 예. 자, 다음 소식은요.
네, 남북 관계 소식 하나만 더 전해드리면요. 네. 이 남북이 9.19 평양 공동선언에서 합의했던 이 분야별 조처들에 대한 논의를 이어가고 있는데 일단 내년 3월까지 이 북쪽의 소나무 재선충 공동 방제를 진행하는 한편 예. 이 올해 안에 북쪽의 그 양묘장 10개에 대한 이 현대화 사업을 공동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예, 어제 개성 남북 공동 연락사무소에서 관련 회의가 있었는데요. 우리 쪽에서는 박종호 산림청 차장 그리고 북쪽에서는 김성준 국토환경보호성 이 산림총국 부총국장이 참석을 했습니다. 북한에서는 이 산림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다고 하는데 우리 산림청에 따르면 2008년 기준으로 북한 산림 면적의 32% 정도가 황폐화된 상황이라고 하더라고요. 뭐 그만큼 북한에서는 상당히 시급한 현안인데다가 아직 뭐 대북 제재가 풀리지 않아서 좀 할 수 있는 게 많이 없다 보니까 네. 양측이 할 수 있는 부분부터 함께 일을 해 보는 것, 뭐 그렇게 시작하는 것 정도로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우리나라 특유의 푸르고 청정한 산빛. 네네. 다른 나라 가보세요. 이렇게 우리처럼 푸른 그런 이 강토가 없어요. 네. 예. 그것이 사실은 싱싱한 생명력을 내뿜어왔던 소나무에서 비롯된 거거든요. 네네. 근데 소나무가 이 재산충 때문에 이렇게 고사돼 간다. 이건 굉장히 큰 문제고요. 남한뿐만 아니라 북한도 이 재산충 앞에 무력하다면은 이 공동 전선을 만들어야죠. 네, 우리나라가 그래서- 상당히 관리가 잘 돼 있기 때문에 네. 네, 북한에도 이 노하우가 잘 전수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서 또 남북 사이에 신뢰 관계가 또 돈독해지고 말이죠. 네네. 예. 자, 김회경님 오늘 면접입니다. 제 나이 올해 48인데 용기 내서 도전합니다. 면접 잘 볼 수 있도록 기운 북돋아 주세요라고 하셨습니다. 기운 네 북돋아 드렸습니다. 복도 사주셨군요. 그리고 뭐 48이 뭐 어리지 이 정도면은 그렇지 않습니까? 네. 제 영원한 디바 엄정화 씨보다도 젊으시네. 예. 아 그런가요? 예. 가능합니다. 네. 파이팅 하시기 꼭 잘 되실 바라겠습니다. 겁니다. 예, 조수예님 제 청취율 순위는 외모 순입니다. 1위 정상근, 2위 고현준, 3위 김용민. 예, 고무됩니까? 근데 세상에 남자가 3명밖에 없네요. 이거 장난이에요, 장난. 아, 네, 그러시군요. 네. 1등이 정상근이면 장난이지. 아, 네네. 3등이 김용민이면 그 장난이지. 네. 뒤에 한 0을 한 6개는 더 붙여야 될 것 같아요. 네, 각자요. 네. 예.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다음 소식은요. 네, 유치원 비리 문제가 파문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아까 잠깐 말씀하셨던 이 한국 유치원 총연합회 이덕선 비상대책위원장이 이 자신의 유치원 학부모들에게 출입을 제한하겠다라고 밝혀서 논란이 계속 커지고 있습니다. 예. 그 이덕선 비대위원장이 운영하는 유치원은 이 숲 체험장 임대료 그리고 공사비를 부적절하게 지출을 하고요. 예. 이 급식 운영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라는 지적을 받은 바 있는데요. 이와 관련해 어제 학부모들에게 가정통신문을 보내서 이 최근 우리 유치원이 구설에 오르게 된 것에 대해 학부모님들께 진심으로 사과드린다. 라고 말하면서도 이 교육청으로부터 감사 지적을 당한 것이 명확한 기준에 의한 것이 아니어서 인정하기 어렵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이어서 이 지난해 9월에 뭐 본인이 유아 정책 포럼 회장으로 있으면서 뭐 교육청의 부당한 감사에 반대한다라는 이유로 보복 감사를 받은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기도 했고요. 예. 아울러 사립 유치원 논란이 정치 이슈화되고 있고 그 결과 아이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 이렇게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이 당분간 학부모님들이 그 유치원 건물 내부 출입을 제한한다. 뭐 동의 못하는 학부모님들은 자녀를 데려가도 좋다라면서요. 이 서로 불신하는 가운데 교육하는 것은 도움이 되지 않는다 이렇게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아니 이분이 지금 큰 소리 칠 처집니까? 네, 잘 이해가 안 가는데, 예. 근데 이 당장 학부모님들한테는 사실 아이들을 맡길 곳이 없잖아요. 유치원이 또 뭐 문을 닫아버리고 데리고 나오고 마음 같아서는 정말 데리고 나오고 싶은데 예. 어디 지금 맡길 곳이 없으니까 이게 예. 굉장히 좀 학부모들의 그 절박함을 볼모 삼아서 좀 이런 행위를 하는 것에 대한 비판이 좀 거세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진짜 이렇게 할수록 이 자꾸 진짜 소명 의식을 갖고 뭐 최선을 다해서 아이들을 돌보고 있는 원장님들이나 또 선생님들만 피해를 입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예. 어쨌든 유은혜 교육부총리는 이 학부모님들과 만난 자리에서 이 사태의 책임을 통감한다라면서 이 국공립 유치원을 확대하고 유아 교육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높이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예. 보니까 지원비를 갖고 용품 가방 사고 또 성인 용품 사고 네, 이게
형사처벌이 되기 어렵다고 하더군요. 오늘 한국일보 기사를 보니까 말이죠. 네네. 예. 이 지원금이기 때문에 그 통장에 딱 들어가는 순간 그때부터는 그 지원금 받은 사람 돈이 된다는 거예요. 네, 이게 뭐 뭘 보존- 갖다 네. 썼든지 그건 문제가 안 된다는 건데 네. 그래서 이것과 관련한 재판이 있었어요. 상대는 유치원 원장이 아니라 어린이집 원장이었는데 1심에서는 어린이집 원장이 이겼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 지원금은 어린이집 원장 거다 이렇게 됐는데 2심 가서는 이게 또 뒤집혀가지고 벌금 500만 원 나왔는데 네. 3심 대법원으로 가서 말이죠. 거기서 또 엎어졌어요. 그래서 지원금은 원장 것이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거 갖고 시비 걸 수 없다. 이렇게 결론이 나는 바람에 그래서 지금 한유총이 지원금 갖고 시비 거는 이런 사람들을 상대로 해서 소송을 걸겠다. 우린 잘못 없는데 왜 우리가 뭘 잘못했던 것처럼 이렇게 지적하느냐 네. 하면서 소송을 걸겠다는 건데 그래도 이길 수 있다라고 믿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예.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이제 우린 그 국가에서는 이게 교육 시스템 안으로 들어와서 이 회계 관리를 좀 투명하게 하자라는 건데 예. 지금 이제 사립 유치원은 안 하겠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예, 이 그렇습니다. 엄미선 국공립 유치원 교원연합회 회장이 경향신문과 인터뷰를 했는데 이건 뭐 사립 초중고도 다 그 시스템 안에 들어와서 하고 있는 건데 예. 왜 유치원만 안 되냐 이런 지적을 하기도 했고 네. 또 사업자 마인드를 그렇게 갖고 있다면 이 학원을 하든가 다른 사업을 했어야지 이 사립 유치원이 뭐 수익을 내야 하는 것도 사실이지만 이 아이들에게 쓰라고 준 돈으로 개인 주머니를 채우는 일은 없어져야 한다. 예. 이렇게 지적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 지원금 자체가 그 국가 보조금과 뭐가 다릅니까? 네네. 예? 이 국가 예산으로 나가는 거나 마찬가지인데 지멋대로 쓴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죠. 네. 예, 국민 정서에 맞지 않는데요. 아까 제가 한국일보 기사라고 말씀드렸는데 중앙일보 기사였습니다. 아, 네네. 예. 그렇군요. 자, 안성희님 투명하게 운영하면 유치원문 활짝 여는 게 정답이지요라고 하셨고요. 조진주님 무슨 법이 이런가요? 국가 지원금이 들어갔는데 어떻게 원장 마음대로 쓸 수 있죠? 어이가 없네요라고 하셨습니다. 지원금이니까. 그래서 정부가 이걸 지원금을 보조금으로 바꾼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어디다 어떻게 썼는지를 이제 확인할 수 있도록 말입니다. 자, 그래서 명품백 성인용품 7억을 갖다 쓴 유치원장 대법원 판례를 보니까 횡령은 무죄가 될 가능성이 있다. 네. 이런 기사가 오늘 중앙일보에 실렸습니다. 법을 빨리 바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다음 소식은요. 네, 민간 유치원 비리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이번에는 민간 요양원의 비리도 심각하다라면서 이를 조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전국 요양서비스 노동조합이 어제 기자회견을 열었는데요. 이 자리에서 이 최근 터진 살인 유치원의 횡령, 이 운영비 부풀리기 등 비리 못지않게 예. 이 건강보험공단의 보조금을 받아서 운영하고 있는 이 민간 노인 요양 보호 시설에도 유사한 비리가 이어져 왔다. 이런 비판이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 한겨레 신문이 일면 머리 기사로 다뤘더군요. 네, 이게 몇몇 사례가 있는데요. 이 경기도 성남시의 한 노인 요양원에서는 이 대표가 이 고가의 벤츠 차량을 리스를 한 뒤에 보증금, 월 사용료, 뭐 차량 보험금, 게다가 유류비까지 요양원의 운영비로 썼다라고 합니다. 네. 그 규모가 7,700만 원에 이르렀다고 하고요. 예. 이 밖에도 뭐 나이트클럽, 골프장, 뭐 하하. 개인 여행 경비 등으로도 1,800만 원을 썼다라고 합니다. 야. 그리고 또 있는데요. 이 경기도 고양시의 한 노인 요양원에서는 이 대표가 고속도로 통행료, 뭐 차량 보험금, 유류비 등 2,400만 원을 운영비에서 빼서 썼다고 하고요. 이 수원의 노인 요양원에서는 뭐 술과 유아 의류, 장난감, 성형외과 진료비, 골프장 등에 1,400만 원을 썼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에 이제 전국 요양 서비스 노조가 이 민간 노인 요양원의 비리도 전면 감사하라 이렇게 주장을 한 건데요. 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노인 요양 시설에 지급된 장기 요양 보험은 연간 급여비가 2조 4,520억 원 가량이라고 네. 합니다. 이게 적지 않은 규모인데 여기도 좀 새는 곳이 없는지 좀 살펴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짧게 하나만 더 짚어볼까요? 네, 키즈 카페와 초등학교 등지에서 음란 행위를 벌인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네. 얼마 전에 한 여대 강의실에 들어가서 알몸으로 음란 행위를 한 남성이 검거된 바 있는데 이번에는 초등학교 교실에까지 들어갔다라고 합니다. 하하. 범인은 26살 대학생 유모 씨인데요. 네. 3년 반 동안 경기도 소재의 어린이집, 유치원, 키즈카페 등을 돌면서 노출 사진 100여 편, 음란 행위 영상 30편을 찍어서 인터넷에 올렸다라고 합니다. 무슨 사고 체계가 이렇게 돼 있습니까? 예. 그러게요. 이거 찍는 것도 이상한데 예. 이거를 왜
인터넷에 올리는 것도 좀 이상하죠. 예. 자기 사진을 올렸다는 거예요? 네, 그 주변 사람들이 관심을 표해서 올리게 됐다는데 주변 사람들은 지금 뭐 하는 사람들인가 왜 싶기도 그런 하고. 거에 관심을 가지시다. 네. 예, 알겠습니다. 정상근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저는 2부에서 다시 오겠습니다. 김용민의 정치쇼 10월 23일 화요일 2부, 3부 언니 뉴스로 함께하겠습니다. 자, 언니 뉴스지만은 언니는 한 분뿐입니다. 그 때문에 이 언니를 중심으로 정점으로 이 코너가 마련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최민희 의원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유일한 언니. 네, 저는 좀 좋은 일이 있습니다. 왜요? 오. 제가 대선과 관련하여 네. 고소고발 당한 게 있었거든요. 그래요? 근데 각하되었다는. 각하됐어요? 와 축하드립니다. 네, 우리 민영삼님이 예. 그 영부인 관련한 폄훼 글, 페북글 확인 과정에서 예. 저를 고소했었어요. 아니 뭐 명예훼손으로요. 그래요? 그러니까 명예훼손은 저는 여사님이 당했다고 생각했는데 어쨌든 저를 했는데 음. 서울중앙지검에서 음. 무혐의 처분이 났는데 그 몇 개 단어와 이렇게 내용을 살짝 바꿔서 다른 지방 검찰청에 또 고소할 수가 있더라고요. 예, 그래갖고 예. 의정부지검에 고소했었어요. 예. 근데 그게 각하됐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예. 이제 하나 남았습니다. 예, 최민희 의원님에게만 반가운 소식. 그렇죠. 고영주님이 저 또 고소한 거 하나 남았습니다. 전 MBC의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 예. 네. 예. 거기까지 각하되면 이제 각하가 되시는 건가요? 이런 아재 개그를. 완전 아재 개그인데 어쨌든 찜찜하죠. 예, 고소고발 상태는. 아이 그럼요. 피곤합니다. 이제 신경 많이 저에게만 쓰고. 좋은 일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자, 우리 고재열 시사인 기자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일당 100원이 최민희 의원님에게 별책 부록으로 달려왔습니다. 별책 부록으로. 알겠습니다. 와. 자, 그리고 애청자 한 분이요. 김남국 변호사님 공무원 같습니다. 모양이. 토시만 딱 쓰면은 완전히 그 행정공무원. 예. 직무에 충실한. 그래도 다행입니다. 공무원이라고 해주시니까. 예. 이게 얼마나 어려운데요, 요새. 그럼요. 공무원은 게다가 천사입니다. 천사. 빵 사온 공무원. 식사를 다들 안 하고 오셔가지고 예. 오늘 시장 통에 좀 들러가지고 빵을 좀 사가지고 왔습니다. 우리 김남국 변호사님이 너무 뭐랄까요? 80년대, 70년대 공복 같다는 느낌이 들어요. 그러니까 좀 그 이미지를 쇄신할 필요가 있어요. 시장통도 좋지만 좀 베이커리에 사오셔도 좀 아니 근데 제가 공복을 좋아합니다. 그래요? 예, 360을 다이어트라고 했기 때문에. 무려 5kg를 빼셨다는. 그래요. 알겠습니다. 지금도 은근히 보면은 네. 이렇게 겉보기 등급으로는 공무원 복장인데 사실은 이제 트레이닝복이에요. 와이셔츠를 둘러싸는 옷이. 예. 알겠습니다. 자, 오늘 세 분과 함께 언니 뉴스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서울 강서구 PC방 살인 사건의 피의자 김성수 신상이 공개되고 치료 감호소에 유치됐는데 일단 경찰은 김성수의 정신 상태가 정상적이지 않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그래서 지금 난리가 났어요. 어젯밤에 90만인데 혹시 100만 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청와대 청원이요. 아마도 넘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네. 그래서 실은 이 사람 또 감형해 주는 거 아니냐 심신미약으로 여기에 또 많은 국민들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네, 지금 아마 경찰이 이렇게 수사를 하자마자 며칠 지나지 않아서 치료감호소로 보내는 경우가 흔치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데요. 예. 어제 이제 그 영상을 보신 분들은 정말 조금은 이상하다라고 이렇게 생각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았을 거예요. 예. 일반적인 살인 사건의 피의자라고 하더라도 되게 그 송치되는 과정에서 기자들의 어떤 질문이나 이런 것들 받으면 고개를 푹 숙이면서 정말 죄송하다라는 그런 표정을 짓는데 예. 어제 이제 김성수 피의자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뭔가 귀찮은 듯하라는 이런 표정을 지으면서 기자들에 대한 답변 처음 물어보는 답변에 대답도 안 하고 계속해서 물으니까 굉장히 좀 어눌하고 천천히 이렇게 약간 무표정한 어떤 태도로 답변을 해서 정말 좀 이상하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었을 것으로 근데 또 생각되는데요. 또 뒤에서는 스스로 정신이 문제가 있다라고 얘기를 한 거 봐서는 네. 감형받고자 하는 의지는 있어 보이는 거 아니에요? 그 거기에 대해서 또 기자가 물어보니까 우울증 진단서 제출하니까 내가 제출한 거 아니에요 또 이렇게 답변을 했더라고요. 그래요? 변호인이 제출한 걸로 보이는데 우울증과 관련된 여러 가지 뭐 문제가 있다라고 해서 반드시 이제 심신미약으로 감형되는 것은 아니고요. 이번에 이제 어제 이제 치료 감호소로 갔기 때문에 한 달 동안 이제 전담 주치가 지정이 돼가지고 여러 개인적인 면담 그리고 이 병동에서 생활하는 동안에 어떤 태도를 보이는지 그리고 심리 검사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이 의견서
를 작성하게 되고요. 네. 그 의견서에서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판단된다고 하더라도 또 한 번 재판부에서 정말 과연 범행을 저지를 때의 심신 미약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는지 여부 이것을 함께 같이 판단하는 이제 것으로 범행 보입니다. 당시에 네. 범행 당시의 상태가 어땠는지 네. 여기에 주목한다는 거죠. 앞서서 제가 100만이 넘었는지 안 넘었는지 궁금하다고 말씀드렸는데 97만 4천 명이 넘었네요. 곧 100만이 넘겠어요. 예, 근데 우울증은 되게 기운이 없고 의욕이 떨어지고 이런 네. 정신질환 증세잖아요. 네. 그러니까 기운이 없어지고 축. 네. 근데 우울증 상태에서 갑자기 막 그렇게 잔인한 행동을 할 수가 있는 네. 건가요? 제가 이제 심리학자는 아니라서 뭐 함부로 얘기할 대목은 아니지만 저는 이 김성수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포커싱이 이 사람 이제 심신미약 상태였느냐 그럼 감형을 해줘야 되느냐 하고 너무 단선적으로 바라보는 것 같고요. 제가 봤을 때는 이 김성수한테 필요한 거는 우리 사회에서 필요한 거는 김성수에 대한 책이 한 권 나와야 된다고 생각해요. 책이 한 권 나와야 한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어떤 우울증이고 아까 말씀하셨듯이 원래 우울증 이런 건데 왜 이 사람 이랬어? 그리고 그러면 어떤 반사회성이 드러나고 여러 가지 사이코패스적인 부분이 또 드러나고 또 계기가 되는 게 무엇이고 그런 것에 대해서 전문가들이 관점을 이 사람을 감형을 해줄 수 있느냐 없느냐 물론 이제 법정에서는 그게 중요하겠지만 예. 사회적 관점에서 봤을 때는 사회가 어떻게 이 사람을 이런 살인 괴물로 만들었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 정말 다각적으로 이 접근해서 책 한 권이 나와야 되는 것 같아요. 지금까지 자세히 생각해 보시면 정말 우리 사회를 뒤흔들었던 그런 살인범들에 대해서 책이 한 권씩 있나요? 없잖아요. 근데 다른 나라는 뭐 있습니까? 그 이제 여러 가지 살인에 대해서는 예. 엄청나게 어떤 분석 대상이고요. 그리고 이제 여러 각도로 여러 앵글로 분석이 돼요. 그게 이제 기본인데 우리는 그냥 정말 나쁜 놈. 그리고 어떨 때는 또 뭐 유전무죄, 무전유죄 그러면 좀 그래 걔도 억울한 게 있지.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너무 단선적으로 접근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인생 전반적인 걸 다 분석해서 왜 살인 범죄를 저질렀는지 그걸 총체적으로 한번 분석해 보자. 저도 그렇죠. 고재열 기자님 말씀에 동의를 하는 게 이게 대검찰청 범죄 분석 보고서를 좀 살펴보니까요. 정신질환자가 저지른 범죄가 2015년에는 6,300여 건, 그리고 2016년에는 7,800여 건, 2017년에는 8,300여 건. 그러니까 3년간 꾸준하게 증가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정신의학 박사들이 이제 쓴 논문들을 보게 되면 정신질환과 관련해서 사회적 질병이 늘어났다. 그러니까 그냥 정상적인 사람이 사회생활을 하면서 정신질환을 겪게 되는 여러 가지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정신질환이 과거에 어떤 유전적인 어떤 것으로 발현을 했다라고 한다면 요즘에 나타나는 여러 가지 범죄나 이런 것들 양상을 보면 사회적 질환으로도 평가를 해야 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 문제의식을 가지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예, 그래요. 근데 근데 심신미약 감형의 기준이 좀 더 명확해졌으면 좋겠다.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수준으로 말이죠. 예. 네, 그 소원이라는 영화가 있었는데 네. 그게 이제 그 성폭행 당한 딸 얘기잖아요. 어. 네, 그리고 바로 요 그 감형 문제를 다룬 겁니다. 그때 성폭행범이 그 알코올에 만취된 상태인가? 뭐. 근데 그 아버지로 설경구가 나왔는데 예. 진짜 그 재판정에서 눈에서 피눈물 나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가족들 본인에게나 그 망자는 말할 것도 없고요. 네. 가족들에게 정말 막 이게 무슨 이성적인 문제로 다가오질 않는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이번에 그 의사 맨 처음에 그 망자를 그 진료하고 진료한 네, 그 네. 의사가 쓴 글을 읽고 그렇게 써놨잖아요. 어떻게 인간이 인간에게 이렇게까지 잔인할 수가 있는지 그 잔인함 앞에서 의사인 자신이 왜 이렇게 무기력한 건지. 예. 그래서 저는 반대입니다. 심신미약하면 그냥 정서적으로 반대입니다. 무조건 반대입니다. 네. 저희 감형에 찬성하는 건 아니지만, 그러니까 그런 것 같아요. 이게 지금 뭐 형사법 여러 뭐 정말 이 역사적인 연구를 들여다봐도 그렇게 이제 처벌 수위를 높이는 게 범죄를 예방하거나 그런데 어떤 효과가 있다라는
그런 부분은 지금 그렇게 증명되지가 않은 부분이고, 그러니까 예. 사실은 이 사람에 대해서는 충분히 처벌을 해야 되죠. 그리고 감형이 중요한 게 아니라 심신미약이면 치료를 해주면 되는 거니까. 예. 네. 그리고 그런데 우리 사회에 더 중요한 거는 아까 김남국 변호사님 말씀하셨지만 그런 범죄가 계속 늘어나고 있고, 그리고 그 사람들을 범죄자로 사회가 몰고 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러면 예. 그게 이제 어떤 기전인지 그런 분석하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피해자 분들 이제 유가족이 되겠죠. 네. 이분들이 용인할 수 있는 수준까지 처벌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양형 판단 때는 이 피해자들의 의견도 경청할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도 들고, 아울러 사형이 아니라면은 이 감옥에 있는 동안에 노역으로 생기는 수익, 이건 다 피해자 유족에게 돌아가도록 해야 하지 않겠는가 하는 뭐 그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네. 제가 뭐 아무런 법적 뭐 법리적 뭐 근거 따지지 않고 그냥 감정적으로만. 근데 그 따져봤을 재판부도 때. 예. 그 사실은 사람이 재판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고려할 것으로 보이고요. 예. 그래서 이제 과거에 정말 크게 보도되었던 여러 사건들을 보게 되면 강남역 뭐 2016년도에 공용 화장실에서 강남역 살인 사건이 있었잖아요. 네. 그 경우에는 진짜 조현병을 심하게 앓고 있어가지고 이 심신미약이나 이런 심신장애 상태가 인정이 되었어요. 예,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지른 범죄 자체가 워낙 잔혹한 범죄였기 때문에 징역 30년형이 선고가 되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또 인천의 초등생 살인 사건이 있었잖아요. 그리고 예. 18살 그때 당시에 피고인 여학생이 자기가 공감 능력이 떨어지는 뭐 아스퍼거 증후군이다라고 하면서 정신질환 감정을 받았는데 이것은 아예 재판부에서 심신미약 상태 자체를 아예 인정하지 않았었고요. 또 그 다음에 2015년에 또 수원역 PC방 살인 사건이 있었는데 그 당시에 또 조현병 환자가 환청이 들린다라고 하면서 흉기를 휘둘러 가지고 한 명을 살해하고 3명을 크게 다치게 한 이 사건이 있었는데 네. 이 경우에는 심신미약 인정을 했는데도 음. 징역 30년형이 아니라 무기징역을 선고를 했기 무기징역. 때문에 예. 심신미약을 인정하는 부분에 있어서 재판부에서 정말 엄격하게 범행 당시에 그런 상태에서 범죄를 저질렀는가도 평가를 할 거고, 진짜 이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죄를 저질렀다고 하더라도 이 범죄 자체가 너무나 잔혹하고 우리 사회가 용서할 수 없다라고 하면 그런 법 감정에 따라서 무기징역이나 아니면 징역 30년 이렇게 엄벌에 처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뭐 의사 판단으로 이제 감형 여부가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결국 판사가 판단하는데, 예, 판사가 또 국민 정서와 무관하게 판단할 수는 없는 거라고 그동안 생각해 왔습니다만은 사법농단 관련한 압수수색 영장, 고속영장 기각하는 거 보고 세상이 꼭 그런 것만은 아니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다음 이야기 한번 또 나눠보도록 할 텐데 그 전에 윤정란님, 근데 심신미약인데 왜 감형을 해주는 겁니까? 오히려 사회로부터 격리해야 하는 것 아닌가요?라고 물으셨고, 2046번 쓰시는 분, 심신미약으로 얼마나 많은 범죄자들이 가벼운 형을 받았는지 이번을 계기로 철저하게 법이 바뀌기를 바랍니다. 예, 이런 의견이 대세를 이루고 있습니다. 네. 예. 자, 다음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이 보수 정권 10년이 저평가됐다. 태극기 부대도 끌어안자. 이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자유한국당 내부에서 나오고 있는데 네. 민주당에서는 웃고 있더라고요. 슬쩍 웃고 있어요. 예. 예. 이 얘기를 한 분이 다릅니다. 보수 정권 10년이 저평가됐다는 황교안 전 대통령 권한 대행과 네. 오세훈 전 서울시장이 그런 요지의 말을 한 거고요. 태극기 부대도 끌어안자는 전원책 위원이 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예. 오늘 또 전원책 위원은 한 보도를 보니 태극기 부대를 끌어안자는 식의 표현은 좀 왜곡이고 박근혜 정부, 이명박 정부를 재평가하자는 뜻이었다. 예, 이렇게 지금 항변하고 있습니다. 예, 그럼에도 예. 불구하고 태극기 부대를 보수 대통합 과정에서 중요한 한 축으로 삼는 흐름이 자유한국당 내에 강하게 있는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황교안 전 총리 등의 말은 지금 우리나라가 곧 국민소득 3만 불 시대가 되는데 그 밑자락은 이명박 박근혜 보수 정부가 깔아둔 게 아니냐. 국민소득 3만 불을 1년 반밖에 안 된 문재인 정부가 했다고 보기는 어렵지 않냐. 예, 그래서 이런 식의 재평가가 필요하다.
예, 물론 잘못한 건 잘못한 거지만 긍정적 평가도 있다 이런 주장을 한 것입니다. 이걸로 보아 함의는 아마도 황교안, 오세훈 두 분은 자유한국당에 입당하지 않을까 이런 추정이 가능할 것 같은데요. 예, 예, 예.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연합뉴스에 기사가 하나 실렸는데요. 예. 한국 국가 경쟁력 순위가 발표되었다고 합니다. 예, 예, 예. 이 세계 경제 포럼에서 발표를 했는데요. 나름 네. 공신력 있는 기관을 전제로 네. 국가 경쟁력 순위를 이제 발표했는데 15위가 됐습니다. 예, 예. 문재인 정부 들어 2018년에 15위. 예. 그러면 2017년에 몇 위였냐? 26위였다고 합니다. 예, 예, 예. 그리고 2016년 26, 2015 26, 2014 26, 2013 25, 2012년에 19위로 올라갔었고요. 갑자기 제가 왜 역순으로 가는 겁니다. 국가 2012년 경쟁력 대선 순위를 왜 때. 말씀하시는지. 아까 보수 정권 재평가를 하자고 하는데 이런 것도 있으니 참고를 하시라는 뜻입니다. 터무니없는 얘기다 이런 얘기하시려고. 그래서 2008년에 노무현 정부 말기죠. 이때가 13위였고요. 2009년 19위, 22, 24 이렇게 떨어졌다가 2012년에 잠깐 올랐다가 계속 26위였습니다. 그러니까 예, 예, 이 국가 경쟁력이라는 거는 종합적인 평가이거든요. 예. 그래서 그 황교안 전 총리와 오세훈 전 시장에게 이 자료를 좀 보시라고 제가 오늘 말씀드린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래요. 전원책 변호사가 이제 처음 등장했을 때 많은 사람들은요, 이 양반이 자유한국당의 인적 청산을 주도하겠구나라고 생각을 했고 더러는 기대도 했습니다. 물 건너간 거라고 봐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이 정도 되면은 다 끌어안자는 건데. 이분은 지금 적폐 청산을 청산하자고 하시는 분이신데, 예.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정치인들이 흔히 그러니까 국민이 원하면 하겠다. 이렇게 하는데 국민이 원한다는 걸 아직 안 보여주시니까 답답하신 거죠. 그래서 국민이 이런 걸 원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이제 본인이 스스로 호명하면서 나오신 건데 이게 이제 우리가 지금 이명박근혜 정부에 대해서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 짚고 넘어가는 국면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재판이 아직 진행 중이고 그래서 지금 우리 사회는 그 두 정부가 얼마나 잘못을 했는지 이 부분을 밝히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작업이 끝나기도 전에 치고 들어가가지고 아니 그런데 우리 잘한 것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대목이 제가 봤을 때 너무 성급하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단은 얼마나 잘못했는지 한번 알아본 다음에 예. 그 다음에 보니까 문재인 정부라고 잘하고 있는 것도 아닌 것 같다라는 이제 그런 여론이 또 혹여나 일어난다면 최소한 그 두 가지 정도는 지렛대를 삼아서 지금 이제 이 잘못한 부분은 충분히 지적을 받았고 그러나 잘한 부분도 좀 있습니다. 얘기하고 또 문재인 정부도 이렇게 보십시오. 이렇게 못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전 정부에 잘한 게 있습니다. 라고 해서 지렛대를 좀 들어 올린다면 국민들이 그래 당신들 얘기도 뭐 좀 들어볼 부분이 있겠어라고 해줄 수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지금처럼 요즘 말로 갑툭튀로 튀어나와서 박근혜 전 대통령이 뭘 잘못했느냐 이런 식으로 나오면 국민들한테 계속 다시 반발감을 갖게 되잖아요. 예. 그래서 좀 잊었던 지점, 지금 이제 겨우 야당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었어요. 자유한국당이 야당으로 자리매김해서 어쨌든 문재인 정부에 대해서 견제도 필요하다. 그런 이제 야당이 되고 있었는데 다시 이 사람들은 전 정부였어. 그리고 이전에 어떤 그 주인공이었어. 그 부분을 환기시켜주는 게 과연 이들에게 유리한 일인가 좀 생각이 듭니다. 이게 자유한국당이 청산과 혁신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이 청산을 해야 된다라고 하면 과거 지난 보수 정권의 10년 그리고 박근혜 정부에서 잘못했던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이런 여러 가지 반성을 해야 되는데 지금까지 한 번도 진정 어린 반성을 한 적이 없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혁신을 하겠다라고 한다면 뭔가 이제 인적 혁신, 새로운 어떤 사람들을 받아들이고 그다음에 잘못되었던 사람들을 이렇게 내보내는 어떤 그런 작업을 해야 되는데 그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지금 조광특위 위원만 이렇게 모신 것만 보더라도 전원책 변호사님이 뭐 조광특위 위원 외부 위원을 두 분 모셨는데 이진공 교수님은 사실 방송에 나오던 여러 패널로 이렇게 잘 나오시던 분이고 예. 그다음에 또 한 분 이제 여자 변호사님 한 분을 모셨는데 저는 모르시는 분 줄 알았는데 딱 검색을 해보니까 제 휴대폰에도 번호가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어떤 분이지 하고 봤더니 이분도 역시 방송 패널로 나오셨던 분이에요. 그러니까 새로운 분을 모시지를 못하고 네. 결국에는 전원책 변호사님 그냥 본인이 그냥 같이 방송하시던 분을 이렇게 모셨으니까 시사평론계에서 네. 수여를 했군요. 네, 그러니 이게 과연 조강특위 위원이라고 하면 정말 신선하고 새롭고 보수의 어떤 가치나 이런 것들을 재평가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을 데리고 와야 되는데 조강특위 위원 자체가 전혀 신선하고 새롭지 않는 국민들이 좀 공감하기 어려운 그냥 이런 분들을 데려오다 보니까 일단은 출발 자체가 좀 잘못됐다고 보이고요. 힘이 없어요. 일단은 이제 보수 통합을 해서 그다음에 이제 하나로 만든 다음 그다음에 또 외연을 확대해 나가자 이런 수순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글쎄요, 이 근데 보수 통합이 가능할지도 이건 뭐 보수 판단 못할 것 같고요. 보수 통합은 되겠죠. 범위가 어디냐의 문제일 것 끝내는 같은데. 된다. 끝내는 된다. 제한적으로 내년 초에 있을 전당대회 때 부분 보수 통합은 이루어내겠죠. 예, 그 부분 보수 통합의 중심이 뭐냐가 중요한 건데 지금 중심은 황교안 전 총리가 유력하게 계속 거론되고 입당을 나름 긍정적으로 보는 것 같으니 예. 거기에 태극기 부대로 외연을 확장하고 그래서 도로새누리당 그것도 부분적 도로새누리당 이 일단은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이렇게 되는 과정은 이제 조급함이 조금씩 모이다 보니 되게 성급함이 돼버렸는데 네. 이게 전원책 위원도 내가 나서면 뭐가 될 것 같은데 지금 분위기가 그렇게 안 뜨거운 거죠. 그러다 보니 말을 많이 하게 되고 그래서 왜 우리 시조 중에 말로써 말 많으니 그런 시가 있습니다. 탈난다는 시인데 예, 그것처럼 경제민주화를 부정하면서 유승민 대표를 들어오라고 하는 이런 모순된 행동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 것이죠. 예. 그러니까 아주 일부 새누리당, 일부 도로 새누리당의 부분 통합으로 내년 전당대회를 치르게 될 우려가 커졌다. 이렇게 봅니다. 들쑤시다가 말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또 보시는 것 같은데 이따 4부 보수의 품격 시간에 또 이 부분에 대한 전망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김용민의 정치쇼 2부까지 함께하셨고요. 3부에서 언니뉴스 계속되겠습니다. 계속 청취해 주실 거죠? 이따 뵙겠습니다. 김용민의 정치쇼 3부는 2부에 이어서 언니뉴스로 함께합니다. 최민희 전 의원, 고재열 시사인 기자, 김남국 변호사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7953번 쓰시는 분 경기도 시흥인데요. 갑자기 하늘이 온통 어둡고 폭우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모두들 피해 없이 안전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저희 서울 목동 SBS 방송센터 창으로 보이는 서울 하늘도 이거는 완전히 청취율 조사 결과 발표 이후 모방송 가짜 뉴스 공장의 진행자 얼굴 표정을 보는 것 같습니다. 갖다 붙이기는 정말. 그렇습니다. 화창한 날이 오겠죠? 그건 바로 청취율 조사 결과 발표 이후 김용민의 정치쇼 진행자 표정이 될 것입니다. 예, 확신합니다. 예. 서울도 온통 어두워졌는데 안전 운전하시고 또 각별히 또 대비할 것이 없는지 돌아보시면 좋겠습니다. 라이트 꼭 키셔야 되고요. 예. 자, 우리 이제 어떤 이야기 나눠볼까 생각해 보니까 공공기관 고용세습 의혹 이거 한번 다뤄봤으면 좋겠습니다. 보수 신문들은 공공기관 고용세습을 의혹 정도로 보는 게 아니라 거의 확신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느낌이. 네. 아까 앞 코너에 다뤘던 이제 보수 정권 10년 저평가 이제 그 얘기 나오는 거에 대해서 한 마디만 보태면 지금 보수 대통합을 하자고 하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지금 전원책 변호사나 이제 그쪽 자유한국당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에 대해서 끝장 토론을 해보자 예. 이제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 얘기인즉슨 정말 잘못했는지 따져보자는 얘기잖아요. 그런데 지금 바른미래당에 나가 있는 사람들이나 이 사람들은 탄핵에 찬성하고 박근혜 전 대통령이 잘못했다고 나간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 끌어안겠다고 하면서 박근혜는 잘못 없다. 라는 지금 주장을 또 한쪽으로 펴는 거잖아. 그러면 들어올 사람들한테 따져 묻는 거지. 박근혜 잘못했어 안 했어. 지금 이제 이런 형국에 지금 아이러니가 있다라는 부분하고요. 네. 자, 이제 공공기관 채용 비리 의혹으로 들어가서 네. 일단은 제가 봤을 때는 터질 게 터진 거고요. 제가 이제 서울시를
변호하거나 그런 건 아니지만 차라리 서울시가 그나마 이제 좀 자체 조사를 해봐서 이만큼 이렇게 나온 부분이 밝혀져서 문제 제기가 돼서 이 부분이 좀 사회적으로 이슈가 돼서 좀 그나마 다행인 것 같고요. 지금부터 좀 제대로 좀 따져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현재 상황을 보면 서울교통공사가 정규직 전환 대상자 중에 이제 11%가 친인척인 걸로 나타났고. 네. 뭐 한국가스공사 같은 경우에는 정규직 전환 확정자 25명 중에 임직원의 사촌 이내에 있는 이런 사람도 발견됐고 교육부 같은 경우는 이제 산하 공공기관 한 20곳 정도 그리고 유관기관 5곳 이렇게 하는 25곳 정도 살펴보니 채용 비리가 한 71건 정도 적발됐다. 그래서 이제 뭐 기간 안 가리고 이런 이제 채용 비리 의혹이 터지고 있는 상황인데 그 중에서 제가 봤을 때 서울도로교통공사 문제는 좀 특별하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서울교통공사. 네네. 예, 교통공사입니다. 예예. 도로교통공사라고 예, 하셨어. 서울교통공사. 예. 대본이 잘못됐어요. 예, 두 개 합쳐져 가지고 이제 교통공사가 됐죠. 근데 네. 일단은 지금 큰 축에서는 박원순 서울시장이나 문재인 대통령이나 비정규직 정규직을 예. 화를 하면서 그 비정규직을 정규직하다 보니까 그 과정에서 누군가 이를테면 이제 주식시장의 뭐 백도어 리스팅이나 이런 것처럼 거기에 이제 끼워 넣기를 해가지고 친인척을 뭐 취업을 시켰다 이제 이런 의혹이 제기된 거지 않습니까? 예. 근데 첫 번째로는 비정규직을 특히 이제 이런 공기업에서 비정규직을 정규직하는 게 이렇게 힘들구나, 예. 이렇게 딜레마가 많았구나라는 거를 일단 나타내주는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첫 번째는 우리 사회는 공채는 정당하고 공채가 아닌 거는 모두 특채다. 그리고 부당하다. 그러니까 특채에 그동안 좀 비리가 좀 많아서 그런지 그래서 일하시던 분을 다시 공채로 하는 것, 그냥 채용하는 것도 이것도 문제가 있다라는 이제 그런 인식이 있다라는 거고요. 예, 예. 그런데 또 하나는 우리가 비정규직 정규직하라고 그랬을 때 그 자리를 정규직 자리로 만든 것도 중요하지만 그 자리에서 일하고 있었던 분이 비정규직에서 정규직화 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자리 일하시던 분을 정규직화 만들어주는 그런 것도 충족을 해야 되는 일이잖아요. 근데 이런 게 있고 또 그리고 비정규직을 또 이제 전체적으로 줄여야 된다라는 이런 어떤 그런 욕구가 있는데 여기에서 그 일하시던 분을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공채만 한다고 하면 자, 공채로 하니까 이제 당신이 그동안 10년 동안 일했던 건 아무 의미 없고 시험 보세요. 예. 라고 하면 오히려 이분들한테는 그 비정규직 정규직화하는 게 일자리를 없애는 일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서울교통공사 헷갈리네. 같은 경우에 두 가지를 같이 썼어요. 공개 채용과 그리고 이제 그런 그 내부 채용을 제한 경쟁이라고 일종의 이제 제한 경쟁을 두 가지 같이 썼는데 한번 좀 수치를 들여다보면은 이 1,285명을 대상으로 이루어진 비정규직 정규직화에서 직원 친인척이 총 108명이 나왔는데요. 그 중에서 일단 34명을 뺄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이제 구의역 사고 이제 2016년 5월에 있었던 이 사고 이전 전환자니까 그러니까 누적 인원이니까 빼면 74명인데 예. 이 74명이 이제 명분은 안전 강화. 그래서 안전에 관한 직종은 이 정규직하자 그 맥락에서 되신 분들인데 이 중에 74명 중에 이제 아까 얘기했던 공개 채용, 공채는 우리가 정당하다고 봤으니까 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38명을 제외하면은 36명이 남아요. 예. 그리고 그 중에 이제 도로교통공사가 메트로하고 도시철도공사가 합쳐진 거니까 나는 서울교통공사. 네네. 아, 네, 이러시죠, 자꾸. 뭐 그걸로 미시는 이유가 있어요. 그러니까 메트로 같은 경우가 이제 15명 이제 이렇게 해서 나누고 나누면 이렇게 줄어드는데 15명을 보면은 어떻게 됐냐면 처음에 21명이 이 채용 이제 21명이 가족이었어요. 그런데 6명은 안 된다 해서 이제 뺐었고 그중에 이제 15명 중에 9명 같은 경우는 그 직접 채용이 아니라 용역업체 채용 당시에 이미 공채 과정을 거쳤기 때문에 이 사람은 이제 그런 어떤 그 공개 채용의 과정을 거쳤다 해서 빼줬고 6명은 이 탈락을 시켰는데 이의 신청을 해서 재심사 과정으로 해서 이렇게 이제 채용됐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내부를 들여다보면은 이런 이제 그런 과정이 있었고 그리고 또 도시철도공사 쪽 이
경우도 보면 21명인데 이 사람들이 이미 자회사에 재직 중이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자회사에 취직할 때 이제 공채 과정을 거쳤으므로 이 사람들 이제 제한 경쟁으로 이제 들어온다 하는 이제 이런 그 명분으로 들어왔는데 어쨌든 결과적으로 봤을 때 그 친인척 비율이 12%라는 거는 그러나 상식적으로 봤을 때 누가 봐도 높은 수치고 비록 그것이 이제 이 공채를 노리고 거기에 그런 그 용역 회사에 예. 그렇게 이제 넣어가지고 합격시키는 방식이 아니었다 하더라도 이미 그 이전에 그런 용역 회사를 이런 그 이 이제 서울교통공사의 직원들이 거기에 친인척을 이미 넣어놨기 때문에 이런 결과 초래됐구나라고 예.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예. 이제 그런 구조적인 문제는 있는 거죠. 그렇군요. 그 고용 세습과 관련해서 보수 언론들이 그동안 뭐 줄기차게 문제 제기를 해왔던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참 이해가 안 되는 게요. 뭐 그런 지적은 할 수 있다고 보는데 경영 쪽에서는 아니 용인하고 경영은 뭐 능력 이런 거 따지지 않고 자기 아들한테 이렇게 물려주는 그런 신문사들이잖아요. 네. 자기들은 그렇게 하면 되고. 그러나 우리가 이제 똑같은 사람이 되면 안 되니까 아니 뭐 이제 달라야 되니까 그 회사 언론사의 지분을 소유해서 그 소유를 그 후대에게 물려주는 건 뭐 그렇다 치더라도 경영 부분은 또 다른 거 아니겠습니까? 소유와 경영은 분리를 하는 것이 사실은 그 글로벌 스탠다드인데 말이죠. 자기들은 경영까지 다 대물림하면서 고용세습은 안 된다. 고용세습 안 된다는 데는 동의하는데 경영세습은 경영은 되게 쉬운 일인가 보죠. 단순한 일인가 보죠. 경영이 어떻게 쉬운 일이에요? 근데 예. 그 고용세습권에 대한 문제 제기는 공기업 차원을 넘어서 이미 되어 왔죠. 예. 그러니까 예를 들면 대기업의 노조가 예. 고용세습을 요구했다 이렇게 해서 그 노동 측에 대한 보수 언론의 비판은 계속되어 왔죠. 때로 과다하게.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경영층 문제는 또 시민사회나 이런 그 양심적 법조계에서 계속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 정의당이 오늘 국정조사 이 관련한 국정조사에 동의한다 이런 입장을 표명을 했습니다.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전제 조건이 강원랜드 채용 비리도 함께 국정조사하자. 네. 그러니까 이 말은 그 서울교통공사와 강원랜드라고 하지만 사실상 그 공공기관 전체를 털어보자 이런 국정조사이거든요. 네. 그래서 공공기관 전체에 채용 비리 혹은 고용 세습이 있다면 저는 이거는 털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래서 이게 정파적인 문제는 아니라고 보는데. 예. 오늘 그 김성태 원내대표 자유한국당 이분이 여기에 대해서 한마디 했습니다. 정의당이 뜬금없이 강원랜드 지역민 채용 의혹을 들고 나온 데는 과연 국정조사를 제대로 하겠다는 건지 아니면 물타기를 하겠다는 건지 사실상 입장을 분명히 해줘야 됩니다. 오, 너무 이렇게. 똑같다. 이렇게 네. 이제 말씀을 하셨다고. 네, 그런데 네. 물타기가 아니라 제대로 하자는 것으로 정의당 정도의 스탠스가 국민들이 요구하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그런데 민주당에서 얘기하는 거는 우선 진실을 밝혀야 되는데 진실을 밝히기 전에 국정조사에 들어가면 예. 그러니까 무리한 정치 공세로 그러니까 사실을 파악하기가 더 어려워질 거라는 우려가 있는 겁니다. 지금 이제 고 기자가 말씀하셨듯이 1285명 중에 11%가 친인척이라서 108명의 고용세습이 있었다라고 처음엔 알려진 거잖아요. 예. 그런데 이걸 구체적으로 들여다보니 사실은 진짜 문제되는 숫자가 확대하면 21명 정도인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사실을 차분하게 밝혀나가면 좋은데 예. 11.2%다, 108명이다, 1285명 중에 고용세습이 이렇게 많다면서 심지어 어떤 왜곡을 했냐면요. 네. 응답률이 11.1%라는 것을 전제로 11.2%가 응답했을 때 108명이면 사실상 나머지 98.8% 그 대비하면 다 응답했을 때로 치면 실제로 고용세습 된 사람들은 800명이 훨씬 넘는다. 이런 왜곡된 가짜뉴스가 나오는 판이라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일단은 그 사실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감사원의 철저한 감사를 먼저 받아보자. 그리고 국정조사를 하더라도 하자. 이런 주장이 나온 것입니다. 근데 이게 말이죠. 공공기관의 친인척 채용 비리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하자. 뭐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네. 정부가 또 그럴 의지가 있어 보이기도 하고 네. 말이죠. 예. 근데 공공기관이 300개가 넘는데 이게 가능하겠습니까?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번 게 정말 중요한 예방 주사인데요. 왜냐하면 안전 업무에 해당하는 사람들만 비정규직 정규직화하는 과정에서 나온 거거든요. 예, 예. 근데 안전 업무라는 거는 자격증이 필요해요. 그래서 이번에도 보면은 이 제한 경쟁을 해서 들어온 사람들 중에서도 철도 장비 직종 같은 경우에는 철도 차량 운전 면허나 각종 필요한 국가기술 자격증을 구비한 사람들만 된 거예요. 예, 예, 예. 그리고 또 이 자격이나 면허가 필요하지 않은 직종도 있는데 보니까 뭐 PSD 유지보수, 전동차 경정비, 영무 지원 이런 쪽은 이제 그런 필요는 없지만 자격증을 가지고 있으면 가점 요건이 돼서 대부분 이제 자격증이 있는 사람이 된 거예요. 그런데 이 자격증이 있는 사람은 이렇게 해도 결과적으로 어쨌든 친인척이 이 정도 나온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앞으로 직종은 그런 자격 요건이 더 낮춰지는데 그럼 훨씬 더 많아질 수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훨씬 이제 까다로워진 거니까 제가 이제 봤을 때는 이제 그런 면에서는 예방주사를 맞은 것 같고 자 이게 비정규직 정규직화가 예전에 인천공항공사 정규직할 때도 어떤 부분하고 제일 부딪혔냐면 청년 취업 문제하고 부딪혀요. 그러니까 청년들은 절대 공채를 거치지 않은 건 무조건 공정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해요. 네. 그래서 인천공항공사 문제 때도 그 부분이 이제 가장 크게 부딪혔고 그게 사실은 정권에 부담이 됐거든요. 네. 그런데 이 부분도 지금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이번에 서울교통공사 같은 경우도 젊은 정규직 직원들이 반대했어요. 왜 이들은 공채를 거치지 않고 들어오느냐 그런 부분. 그런데 자 우리가 공채라는 것에 대해서 한번 다시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절대절명의 가치인가. 공채라는 거는 들어와서 일을 잘할 것 같은 사람을 뽑는 거잖아요. 예. 그렇다면 10년 정도 잘했던 사람을 뽑는 거는 왜 그게 공정하지 않다라고 생각하는지 그러니까 공채 지상주의의 또 문제도 있는 건데 예. 그래서 한번 노동 문제가 모두 이 종합된 거거든요. 그리고 사실은 서울교통공사 같은 경우는 노동이사가 우리나라에서 있는 곳이 서울시 산하에 몇 군데밖에 없는데 그중에서도 2명이 있어요. 그러니까 노동자를 대표하는 이사가 2명이나 있는 곳인데 이런 어떤 이제 노동비리 문제가 벌어졌다는 것에 대해서 노동계 안에서도 조금 자선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그 고재일 기자님이 방금 지적하신 그 부분까지 저희가 이야기를 하게 되면 예. 이 문제 국민들이 분노하는 지점의 문제를 약간 좀 흐리게 하는 것 같아요. 뭐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라든가 물타기를 해서 아니면은 뭐 공채와 비정규직의 입직 경로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의 어떤 사람 뭐 청년들이 느끼는 어떤 불공정성 이런 것까지 이야기하면 문제가 된다라고 보이고요. 이번에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은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하는 거 뭐 크게 반대하지 않는다라고 생각이 돼요. 근데 문제는 쉽게 들어와 가지고 그 쉽게 들어온 사람들이 결국에는 그 해당 회사의 임직원이라든가 소위 말해서 좀 관리자금 되는 이런 사람들이 비정규직으로 본인하는 사람들 부인이라든가 심지어 자기 자식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을 쉽게 채용시키고 그다음에 이 사람들을 정규직으로 전환시켜가지고 공채 뚫기 어려우니까 공정하지 못한 방법으로 간다라는 이런 것에 국민들이 분노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것에 대해서 뭐 전수조사 하냐 마냐 당연히 해야죠. 300개 어려운 거 전혀 아니거든요. 예, 300개를 어떤 기관에서 하나 기관에서 다 한다라고 하면 정말 힘들죠. 그러나 구체적으로 어떤 방법에 의해서 전수조사 할지를 정해놓고 해당 기관에서 전수조사 하라고 맡기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300개 공공기관이 아니라 공기업이라든가 이런 것들 훨씬 더 넓히면 더 많다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이번에 주요 공공기관이라든가 주요 공기업 그리고 공기업의 자회사들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예, 예. 이런 부분까지 전수조사를 통해서 반드시 좀 밝혀내서 확실하게 아까 예방주사라고 말씀하셨는데 앞으로는 더 이상 이런 일이 없도록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근데 그렇기 때문에 국정조사 전에 감사원 감사를 하자는 건데 왜 그렇게 되냐면 지금 이제 300개 전수조사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자료가 나올 거 아니에요. 예, 예. 그리고 그 자료가 나오면 국정조사를 하면 국회의원들한테 전달되잖아요. 예. 그럼 국회의원들은 정파적인 입장에 따라 특히 야당은 어떻게든 이걸 문재인 정부 흔들기로 정치 공세를 하게 되잖아요. 그런 과정에서 팩트가 이게 변질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선 감사원 감사와 뭐 이런 걸 통해서 사실을 어느 정도 확정하고 예, 예. 그리고 국정조사로 들어가자는 얘기가 나오는 이 조사가 겁니다. 어려운 조사가 전혀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뭐냐면 서울시도 이 조사를 그냥 간단하게 부서별로 보고받은 거예요. 예. 근데 그 보고받을 때 이 친인척 채용비를 잡겠다라고
아주 작정을 하고 이렇게 보고받은 게 아니라 예. 거기서 이제 친인척을 써내게 한 거는 이유는 인사를 할 때 이를테면 가족이면 혹은 친인척이면 서로 피하게 하는 게 맞잖아요. 부부가 피하게 하거나. 네. 그래서 기초 조사를 한 거에서 이만큼 드러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서울시도 이제 제대로 적어내라. 만약에 이걸 적어내지 않은 게 나중에 걸린다면 인사상 불이익을 주겠다라고 하면은 훨씬 더 많은 이제 내용이 들어오겠죠. 그러니까 예, 예. 마찬가지로 다른 어떤 그 공기업도 그런 방식으로 하면은 정말 제 생각에는 일주일이면 충분히 자료를 확보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예. 그 부분은 저는 이제 어떤 원칙과 의지의 문제지 어려운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논의하는 것보다 더 국민들은 예민하게 받아들이시는 것 네. 같아요. 지금 청취자 문자를 보면요. 오경미님 공정한 사회로 가는 것이 이렇게 어렵습니다라고 하셨고 5555번 쓰시는 분 정말 좋은 번호 쓰시네요. 공공기관은 무조건 공채가 원칙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비리의 온상이 됩니다. 이렇게 또 보고 계시네요. 예. 네, 이게 그 비정규직의 공공기관의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이 그냥 이루어진 게 아니라 정부 정책 가이드라인에 따라서 이루어졌거든요. 이제 지난해 7월에 정부가 발표한 공공 부분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에 따른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마음대로 그냥 선발은 한 것은 아니었고 이 정규직 전환 심사위원회를 대부분 아마 공기업에서 둬가지고 해당 위원회에서 이 사람들을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시켜줄지 여부를 심사를 했기 때문에 핵심은 이 공공기관 이 정규직 전환 심의 위원회에서 어떤 근거에 의해서 어떻게 판단을 했는지 이것을 반드시 좀 들여다봐야 된다고 생각이 돼요. 예.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최민희 의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왜 먼저 조사가 이루어져야 되냐면 심재철 의원님 사건 생각하면 돼요. 심재철 의원님 그 데이터 그냥 마음대로 다운받아가지고 뭐 그냥 목욕탕 간 거 뭐 한 거 안 맞아 산 거 아무 의혹도 없는데 그냥 이게 문제가 있는 것처럼 막 오히려 논란만 이렇게 자초한 그런 상황이 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감사원 조사를 통해서 전수조사를 거쳐서 팩트로 문제다라고 확정된 사안에 대해서 이것을 그러면 어떻게 국회 차원에서 앞으로 이것을 막을지 예방할지 그것을 논의하는 그런 생산적인 국정조사가 됐으면 좋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그래요. 참 국민들의 그 기준은 점점 높아만 가고 우리의 관행은 점점 너무 굳어져가는 느낌이 드는데. 제주 좋으셨던 분들이 많으신 거죠. 네. 오히려 이번에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이전에 네. 채용될 때 친인척이 많이 채용됐다는 거잖아요. 이미, 예. 그런데 네, 제가 자회사에, 들은 얘기 중에 하나는 용역회사에. 과거에는 공공기관이나 뭐 그 밑에 산하단체에 친인척은 가점이 있었던 적도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그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번에 그런 것들이 다 더 근원적으로 올라가서 밝혀지면 좋을 것 또 같아요. 직장에서 만나서 결혼했을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사실 확인이 중요하다는 네. 거죠. 그리고 또 아버지가 철도원이었어요. 또 자식들도 저도 그 길을 걷겠어요 하고 네. 그 시험 봐가지고 정당하게. 그 아버지가 해보니까 이 자격증이 괜찮더라. 있으면 나중에 네. 된다 이렇게 아버지는 하셨겠죠. 서울 지하철공사, 서울 메트로 그쪽에 입사를 했으니 저는 서울 도시철도공사에 들어가겠습니다 해서 거기 시험 봐서 들어갔어. 근데 나중에 이 두 회사가 합쳐졌어. 그러면은 좀 같은 회사 다니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시점상으로도 이제 비정규직 정규직화가 발표된 시점하고 이분들이 자회사나 용역회사 들어가는 거 훨씬 전이에요. 그러니까. 예,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언론 뉴스를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최민희 전 의원, 고재열 시사인 기자, 김남국 변호사 세 분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자, SES의 너를 사랑해 들으면서 2부 마무리하고요. 11시 반 지나서 보수의 품격으로 돌아옵니다. 김용민의 정치쇼 화요일 4부는 보수의 품격으로 함께합니다. 나라 걱정하는 돌직구 품격 있는 보수 정정 브라더스 두 분 소개하겠습니다. 정두원 전 의원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정태근 전 의원님 예, 어서 오시고요. 안녕하세요. 정태근입니다. 자, 방송 들어가기 앞서서 저희 3부 시간에 우리나라 국가 경쟁력이 지난해 26위에서 올해 15위로 상승했다. 이런 보도가 또 많이 나왔어요. 근데 정확하게는 17위에서 15위로 상승했다. 이렇게 바로 잡겠습니다. 패널 중에 한 분이 26위에서 15위로 상승했다고 말씀하셨는데 실은 17위에서 15위로 상승했다. 두 계단 올랐다. 이 점으로 바로 잡겠습니다. 올해부터 새 평가 기준이 적용돼서 혼동이 생긴 것 같습니다. 예. 국가 경쟁력은 좋아졌는지 모르겠는데
대한민국이 이전부터 계속 저기 사는 사람들은 다 힘들어가지고요. 뭐 이명박 정부 때도 힘들고 박근혜 정부 때도 힘들고 요즘도 뭐 일자리 문제 때문에 힘들고 도대체 경쟁력이라는 게 뭘 의미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행복하고는 별 관계 없는 것 같아요. 뭐 저기 GDP가 뭐 그 나라 경제, 뭐 삶의 질 이것과는 무관하다 이런 지적도 많이 나왔죠. 그럼요. 예, 과거부터. 자, 보수에게 태극기 부대란 네, 이런 제목으로 한번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일 저지를 인물이다. 종쳤다. 정두원 의원님께서 같은 인물을 두고 열흘 사이에 이렇게 정반대 평가를 하셨는데 전원책 조직 강화 특위 위원이죠. 네. 어떻게 일 저지를 인물이라고 보셨다가 종쳤다라고 이렇게 입장을 바꾸신 건지. 아니 이제 하는 걸 보다 보니까 예. 그러니까 이제 이분이 흐물흐물 뭐 좋은 게 좋은 거 이런 스타일이 아니라 예. 이제 칼 같은 분인데 그래서 기대를 했죠. 예. 근데 이제 중간에 뭐 얘기를 하는데 좀 얘기가 왔다 갔다 하는데 예. 특히 이제 박근혜 탄핵 과정에 문제가 있다. 뭐 이런 발언. 네. 또 경제 민주화를 해가지고 사실 보수 폭망의 결정적인 계기가 됐다. 예. 이거는 이제 좀 뭐라 그럴까 지금 김병준 비대위원장이나 김용태 사무총장의 생각하고 정반대되는 얘기거든요. 예. 그러니까 지금 뭔가 좀 개혁적으로 가는데 이거는 좀 후퇴하는 얘기거든요. 예.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혼란스럽고 그러니까 지금 쇄신이 왜 하는 거죠? 우리가 지지율을 높이고자 하는 거 아니에요 결국은. 그렇습니다. 그러려면 떠나간 건전 보수를 다시 불러들이고 중도도 흡수하고 그래야 되는데 자꾸 후퇴하면 이 사람들이 안 오잖아요. 네. 그러니까 종친 거죠. 촛불은 혁명이고 태극기는 부대인가 이렇게 전원책 위원이 이야기했는데 여기 공감하시나요? 일단 무슨 말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저도 그렇습니다. 예, 솔직히. 근데 이제 짐작은 가요. 근데 좀 자신을 왜소화시키는 발언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돼요. 네. 왜냐하면 촛불은 대다수 국민이 참여했잖아요. 예. 진보 보수를 떠나서. 네. 근데 완전히 촛불은 진보가 참여한 것처럼 이렇게 표현이 되는 것 같고 예. 태극기는 이제 우리 편이다. 그러면 태극기 부대가 사실 어쨌든 굉장히 극소수잖아요. 예. 그럼 우리는 극소수파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똑같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거는 굉장히 정치적으로 좀 손해되는 발언이죠. 예. 극소수라고 보기는 어렵고요. 그러니까 이제 이분은 이제 태극기를 든 사람, 그러니까 태극기 부대라고 얘기하지 않고 태극기를 든 사람은 대부분이 나라를 걱정하는 보수이자 애국자다. 네. 그래서 그 태극기 집회에 나가시는 분들이 본인들을 애국보수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애국보수라는 표현은 좀 안 맞고 그러면 나머지 보수는 뭐 비애국보수일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뭐 태극기 보수, 그러니까 뭐 태극기 부대, 굳이 이제 이분이 이제 부대라는 말이 안 좋다 그러면 태극기 보수라는 표현이 맞을 텐데 그 극소수라고 보기는 어렵고요. 그러니까 집회에 참여하신 사람이 극소수고 대략 그 만약에 이전에 예를 들면 보수정당 뭐 한나라당 시절 같은 경우 뭐 새누리당 따져보면 이런 이제 좀 이런 성향의 극단적인 반공이라든지 그 한미 동맹을 강조하시는 분들이 대략 적게는 5%, 많게는 한 10% 정도였다고 봐야죠. 예. 그런데 이제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 당시에는 한 25%에서 30%의 지지율을 유지하고 있었으니까 예. 예를 들면 전당대회 같은 걸 벌어줘도 예를 들면 우리 정두원 선배님 같은 경우가 전당대회 나가면 최고위원 당선되잖아요. 네. 오세훈 시장이 서울시장 경선 나갈 때 사실은 그 당시 경쟁자가 이제 맹영규, 홍준표였는데 오세훈 시장이 당선되잖아요 후보로. 예. 마찬가지로 경기지사 같은 경우도 남경필이 경선에서 이긴 거거든요. 후보가 된 게. 예. 그래서 과거에도 보수정당 내에 이런 태극기 보수가 있었던 건 사실이고 그 세력이 사실은 많게 보면 10%까지 볼 수 있는데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뭔가 이제 합리적이고 미래지향적이고 그리고 이제 저희가 보통 이제 그 산토끼라고 얘기하죠. 중간지대에 있는 사람들을 우리 지지 세력으로 만들어야 되겠다고 하시는 분들이 더 많았기 때문에 예. 이게 별 문제가 되지 않았는데 지금은 자유한국당이 이렇게 쪼그라들었잖아요. 예. 쪼그라들어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이분들의 비중이 더 커져 보이는 거죠. 그러면서
지난 대선 때부터 이분들 지지라도 기본적으로 안고 가야 되겠다 하는 그런 흐름들이 있었고 예. 거기에 앞장섰던 게 처음에 홍준표 대표 아니에요. 홍준표 후보 예. 아니에요. 예. 그러면서 이제 요즘에는 보니까는 뭐 오세훈 전 시장 같은 경우에도 어떻든 태극기 보수도 안고 가야 된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안고 가는 건 좋은데 예를 들면 당원을 가입하는 걸 반대할 수는 없잖아요. 그거 어떻게 막아요, 그걸? 그런데 문제는 그러면 실질적으로 미래지향적이고 미래 세대의 가능성을 넓혀주고 그런 방향으로 끌어갈 수 있는 혁신의 방향이나 인물, 그 세력, 혁신 세력 네. 이것을 만들어내지 못하면 뭐 꽝이 되는 거죠. 뭐. 예. 알겠습니다. 자, 보수에게 태극기 부대란 한마디로 진단해 보신다면. 그러니까 제가 이제 태극기를 들고 직접 나온 사람을 태극기 부대라 그러고 예. 한나라당의 자꾸 한나라당이래요. 자유한국당의 주축이 태극기 세력이에요. 지금 전태근 의원이 말한 10% 안팎. 그게 지금 또 자유한국당의 지지율이잖아요. 아. 그러니까 이제 저는 그 스펙트럼을 넓혀야 된다는 얘기고. 그러니까 지금 태극기 부대란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한나라 지금 자유한국당의 주축이지만 이게 그 다수가 돼서는 안 된다. 결국 건전보수하고 중도가 다 들어와서 그게 다수가 돼야 된다. 그래야지 이제 그 총선도 해볼 만하고 집권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린다. 그 얘기고요. 예. 그러려면은 지금 같이 해서는 안 되죠. 자유한국당 내에 초선 의원들이 보수 진영 유력 주자들과의 보수 대통합 토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는데 사실 초선 의원들 하면은 당내 정풍 운동의 진원지가 돼야 하는데 20대 자유한국당 초선 의원들은 그런 모습을 잘 보지 못했어요. 얌전하죠. 예, 그런데 굉장히 그분들이 유력 주자가 맞아요? 아니 그리고 또 하는 가지는 예. 보수 대통합이 맞아요? 그러니까 언론에서 좀 언어를 좀 과장되겠어요. 야, 그러니까 지금 5분 거론된 분이 황교안, 오세훈, 유승민, 원희룡, 김태호인데 예. 네. 이분들이 뭐 지금은 조금 나올지 모르겠지만 지금 대선이 지금 앞으로 한 3년만 남았잖아요. 예. 이분들이 유력 주자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거기 가가지고 얼마나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대통합이라면 아까 말한 건전보수 중도까지 다 이렇게 해야지 대통합이지. 예. 지금 얘기하는 사람들은 옛날에 한나라당 새누리당에 있던 사람들이잖아요. 예. 이 사람들 다시 오라는 얘기니까 그거는 그냥 원상복귀하자는 얘기지. 그 어떻게 원상 부분 복귀. 대통합이냐 이거예요. 그것도 완전 원상복귀도 아니고. 부분 복귀. 예. 그러니까 지금 사실은 초선 의원들이 내가 보수를 살리겠다고 해서 그분들이 내가 유력 주자로 나서겠다라는 결기를 보여줘야 되는데 예. 그러니까 적어도 지금 이제 그 비대위가 출범한 지가 지금 이제 100일이 됐단 말이에요. 예, 예. 오늘 3월 24일이 딱 그 김병준 비대위원장이 나온 지 100일 된 날이에요. 예. 근데 제가 보기에는 김병준 비대위원장 개인의 리더십의 문제가 아니라 소위 비대위 자체로 놓고 보면 낙제점이라고 봐야 돼요. 왜 그러냐면 어떤 쇄신의 방향을 보여준 것도 아니고 예. 어제 예를 들면 엊그저께 이정미 대표 같은 경우는 다음 총선 일당, 그다음 집권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아, 목표, 정의당이요? 예, 정의당이 예. 어떤 이 정당의 목표를 보여주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정책적으로 무슨 유능한 걸 보여준 것도 아니고 그잖아요. 예. 그렇다고 해서 뭐 인적 쇄신을 했냐 그것도 아니잖아요. 그나마 지금 예를 들면 그 공공기관의 예를 들면 고용비리 문제, 고용세습 문제를 제기한 게 이게 뭐 노조의 문제도 아니고 노조만의 문제도 아니고 임직원만의 문제도 아니고 옛날부터 임직원들이 많이 해왔던 것을 노조가 왜 니들만 하냐 우리도 해먹자 그러고 같이 해먹은 거거든요 사실은. 예, 그러면서 예. 단체 협약까지 집어넣고 그러면서 이게 노동 관행이 굉장히 고용 관행이 잘못돼 있었는데 그나마 그것을 밝혀낸 것 말고는 자유한국당이 한 게 뭐가 있나요? 너무 심한가? 예리한 지적으로 또 받아들이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근데 사실 이분들이 말이죠. 초선들이 보수 통합의 필요성과 한국당 합류 의사, 전당대회와 대선 출마 의지, 그리고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평가를 하라고 요구할 모양인데, 지금 자유한국당의 초선들은 대부분도 박근혜 대통령이 공천한 인물들 아니겠어요? 근데 이런 분들이 지금 와서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평가를 묻겠다. 이러면 친박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친박을 어떻게
끌어안고 가겠느냐 이렇게 물어보는 질문으로도 해석됩니다. 우리가 초선 의원이라면 이렇게 안 할 텐데. 일단 예를 들면 여기에 말이에요. 무슨 예. 철학이나 비전이나 목표가 없어요 기본적으로. 예, 그렇죠. 보수 통합이라는 건 철학이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방법이긴 하겠죠. 집권 전략. 그거는 이제 선거 때는 언제나 합종 연행이 일어나는 거고. 예. 그다음에 무슨 전당대회 대선 출마 의지 그걸 왜 물어봐요. 본인이 의지가 있으면 하는 거지. 예. 그다음에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평가를 네. 이 사람한테 묻지 말고 자기들이 얘기하라 이거예요. 자기들이 얘기해라. 자기들은 아. 왜 얘기를 안 하고 예. 거기 나와 있는 분들한테 물어보냐고요. 예. 줄 세우기 같다는 느낌도 듭니다. 제가 봤을 때는. 그러니까요. 지금 여기서 차라리 비전이고 뭐고 없지만은 네. 이렇게 하는 게 더 눈에 띄고 더 우리가 국민들이 볼 때는 좀 기대를 할 거예요. 황교안, 오세훈, 유승민, 원희룡, 김태호 다 웃긴다 이거지. 내가 다 비판하면서 내가 한번 해보겠다. 네. 내가 이 당을 한번 살려보겠다. 초선에서 그런 사람이 나와야 돼요. 그래가지고 비전을 제시하고 내가 이 당 한번 살려보겠다. 왜 그런 사람들이 안 나오는지 난 이해를 못하겠어. 왜? 자유한국당 초선들이 너무 노회해서 그런 거 아니에요? 노회에서. 아니 그 가늘고 길게 살자. 가늘고 길게 살자. 근데 예. 제가 볼 때는 어차피 다음 총선에서 다 떨어지거든요. 아이, 또 그런 얘기를 하지 말고 떨어지지 않은지 어떻게 알아요 그거는. 아니 자기 자체 조사 결과 40석밖에 안 나왔다는 거 아니에요? 아 그래요? 예. 아, 자유한국당이 조사를 그러면 했는데 다음 달에 한다면 40석 나오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그것도 안 나와요. 오. 그러니까 살 길을 찾으려면은 이렇게 해서는 안 되죠. 더 어디 여의도 연구원이 조사한 겁니까? 뭐 그렇게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봐야 됩니다. 정확히 그건 이제 뭐 정확한 분석이라고 보기는 어려운데 지금 당선 가능성이 가장 높은 지역이 대구 경북 지역이잖아요. 아무래도요. 예, 그리고 예. 이제 그다음에 이제 부산, 경남, 울산에 이제 상당히 가능성이 높은 지역이고 그 외 지역에 있어서는 지금 이제 강남 서초 송파도 무너지는 판이니까 지금 네. 서초 하나 남았으니까. 예. 그런데 이제 특히 대구 경북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는 통합하라는 압력이 굉장히 세다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이분들이 자꾸만 보수 통합을 얘기를 하는데 보수 통합 뭐 그거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러면 우리가 다음 총선에서 이길 수 있는 승리의 비전, 예. 정책, 쇄신의 방향은 뭐고 그리고 진정으로 2022년 대선에 가서 그러면 어떠한 성격의 리더십을 내야 예. 우리가 그래도 경쟁을 할 만한가 이런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예. 그게 안 되니까 네. 지금 이제 계속 앉아서 이제 보수 통합이 어떻고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예. 아니 근데 이 빅5 토론회 빅5가 아니라니까요. 자꾸 아니 그나마 자칭. 자칭. 예. 그 홍준표, 김무성 두 분은 왜 뺐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요. 그것도 이상한 거예요. 이분들은 아예 배제를 해버린 겁니까? 그러니까 지금 김병준 비대위 또 눈치를 보는 거예요. 초재선들이. 초선들이. 예. 이제 아유, 초선이 왜 남의 눈치를 봅니까? 그러니까 말이죠. 예. 그래서 제가 옛날에 국회 있을 때도 그랬어요. 초선 후배들한테 예. 야 링컨도 초선이었고 오바마도 초선이었다. 예. 당신들은 대마을 가져라. 근데 왜 선배들 눈치 보고 그러냐. 예. 저 같은 초선하면 떨어지잖아요. 가늘고 길게 살자. 그래요. 가늘고 길게 살자. 홍준표 전 대표 발걸음이 다시 빨라지고 있습니다. 이제 뭐 보도를 보니까 당 대표 선거엔 안 나올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데 그러면서 유튜브 채널을 또 개설을 했단 말이죠. 목소리가 상당히 높아요. 좌파들은 인터넷 찌지지를 동원해서 우파 정당의 리더들을 희화화하는 야비한 수법을 사용해 왔다. 이렇게 지적했는데 이 같은 인식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는지. 소음이죠, 소음. 소음이다. 이런 걸 소음이라 그래요. 소음이야. 그리고 또 전당대회 안 나오겠다고 또 자기가 얘기 안 했다고 또 오늘 아침에 그러더라고요. 그래요? 또 오늘 또 얘기를. 그러니까 뭐 무슨 속셈인지 모르지만 하여간 자기가 자꾸 이제 정치권에서 멀어지는 게 두려워가지고. 지금 혹시 제가 홍준표 대표의 마음을 좀 해석해 보자면은 이 지난 세월을 보면은 뭐 김영삼 대통령부터 봤을 때 이회창 총재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 이명박 대통령 이후에
보스가 없단 말이에요. 자유한국당에. 예. 그래서 본인이 이제 다음 보스가 되려고 했는데 당에서 좀처럼 인정받지 못했고 또 선거 실적도 그렇게 뭐 내놓을 만한 것도 못 되고 그래서 이제 어떻게든 이 당의 중심이 되고자 지역위원장도 대거 교체하고 그랬는데 지금 김병준 비대위원장 들어와가지고 자신의 어떤 존재가 부정당하는 상황에 이르게 돼서 일찍 이렇게 다시 재등판하게 됐고 그래서 조만간 뭐 당 대표든지 당 대선 후보든지 이렇게 해서 나오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예측을 낳게 하는데요. 저도 예측을 해볼까요? 예, 예. 홍준표 대표가 전 대표가 다시 전당대에 나오면 민주당 사람들이 표를 많이 밀어줄 것 같아요. 홍준표 있으면 그냥 그야말로 안심이거든요. 거저먹기거든요. 저는 그런 예측도 하는데요. 그건 그냥 현실적으로 가능한 얘기예요. 실제로 성완종 회장 관련한 재판에서 이제 대법원 승소했지 않습니까? 네. 그때 만세를 부른 쪽이 저 민주당 쪽이었다는 그런 얘기를 제가 또 들었어요. 예. 참 우픈 얘기인데요. 예. 아, 그래요. 홍준표 대표가 지금 참 여러모로 새로운 길을 지금 모색하고 있는데 쉽진 않아 보입니다. 정의당이 창당 6도를 맞았습니다. 6년 전만 해도 그때는 통합진보당하고 갈라져서 나온 진보정의당이었는데 지금 같은 지지율은 상상도 못했던 상황인데요. 정의당이 약진했다고 보시는데 동의하십니까? 당연하죠. 10배 성장한 거죠. 6년 10배. 만에. 예. 아주 대성공이죠. 네.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정의당을 좋아했는데요. 예. 물론 이제 노선은 다르지만 예. 왜냐하면 그 성실성, 일관성, 예. 진지함 예. 진짜 훌륭하죠. 정의당 같은 당이 우리나라에 있다는 게 저는 다행이라고 생각해요. 네. 현존하는 원내정당 중에서 이제 6년이면 가장 오래됐지요. 예, 예. 87년도 이후에 이제 그 한나라당이 이제 14년을 갔기 때문에 가장 오래된 정당이고. 네. 근데 저는 조금 더 정의당이 네. 그 당당해졌으면 좋겠어요. 당당해졌으면 좋겠다. 많은 사람들이 당당하다고 생각하는데 무슨 얘기냐 이럴지 모르겠지만 그 창당 6도를 하면서 이정미 대표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2020년까지 한국당을 제치고 1당으로 거듭나겠다. 예. 제1야당으로. 예. 그리고 2022년에는 집권을 하겠다. 진보 정권을 만들겠다. 집권을 하겠다는 표현이 아니라. 네. 근데 사실은 집권을 하겠다는 얘기를 해야 되거든. 우리가 집권을 하겠다는 얘기. 그러니까 2022년에 진보 정권 얘기는 연립 정권을 구성하겠다는 얘기거든요. 예. 근데 현실적으로 제가 보기에는 연립 정권을 구성할 가능성은 있어요. 근데 2020년까지 제가 보기에 제1야당으로 되는 거는 훨씬 가능성이 적어요. 내가 보기에는 어떻게 보면 불가능에 가깝다고 봐야 되는데 오히려 당당하게 그러니까 지금 유권자의 투표 성향이라는 게 마구 움직이는 게 아니거든요. 예. 그러니까 보수를 지지하는 사람이 자유한국당에 실망을 해가지고 정의당을 지지할 수는 없어요. 예. 중도 정도를 지지할 수는 있어도. 근데 예. 결국은 그러면 민주당을 지지하는 사람 중에 과거에 소위 정권 교체나 자유한국당과의 1대1 대동 그 대결 구도 때문에 할 수 없이 민주당을 찍었던 사람들이 우리 정의당을 지지하게끔 만들어주는 당당한 스탠스가 필요한 거거든요. 또는 예를 들면 그 프랑스 같은 경우가 그 이 르펜이라는 구구 정당 국민연합에서 후보가 강력히 부상을 하니까 그러니까 이제 지금 대통령이 마크롱 대통령이 이제 그 독자 정당 중도 정당을 창당해 가지고 1년 만에 집권을 하잖아요. 예. 대통령 선거에서 승리하잖아요. 이렇게 일단은 정의당이 상당히 이제 당당하고 독자적인 모습으로 집권하겠다라는 비전을 제시해 줘야 예. 실질적으로 민주당을 현재 지지하고 있는 사람 중에 나는 그럼 정의당 노선으로 갈 거야. 이런 사람들이 확실히 늘어날 가능성이 있고 예. 더 지지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지금 이제 요번 경우에 예를 들면 그 이 공공기관 이제 채용 비리 관련해 가지고는 정의당이 이제 나머지 야당하고 입장을 같이 했어요. 예. 그래서 저는 이제 그 우리 사회의 공공기관뿐만 아니라 대기업 노조 이런 데에 있어서의 그동안에 쌓여있던 문제들이 굉장히 많아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노조뿐만 아니라 사실은 임직원도 채용 비리를 해온 거거든요. 예. 지금 예를 들면 행안부가 작년에 강원랜드를 계기로 해가지고 조사하는 거에 보면 26개 기관이 이미 채용 비리가 있었어요. 밝혀진 거예요 이미. 예. 이런 문제에 대해서
자신의 지지 기반이 포함된 문제와 관련해서 뭐 노조화 문제에 대해서도 그런 문제에 대해서도 당당해야 돼요. 그래야지 국민적 지지가 넓어진다. 잘하고 있는 거죠. 예, 예. 네. 정의당이 어떤 세력에 의해서 포위되는 모습을 보여서는 안 된다. 그럼요. 이런 말씀. 그 정책적 지표. 그러니까 지난번에 예를 들면 노회찬 대표가 돌아가시기 전에 미국에서 한 얘기가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예, 예. 지금 자영업자 문제는 가불간의 문제 이전에 자영업자들끼리 과당 경쟁할 수밖에 없는 이 구조가 문제다. 이 문제를 얘기했단 말이에요. 예, 특파원들하고 얘기할 때. 예, 예, 예. 지금 우리가 모든 사람들을 자영업자로 내모는 현실을 고쳐나갈 수 있는 방법이 뭔가라는 것들을 고민해야 되는 것이 정의당뿐만 아니라 모든 정치 세력의 책무거든요. 예. 그런 식으로 이제 그 문제의식들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같은 경우에는 정의당이 뭐 민주당의 뭐 이중대 역할을 하고 있다 이러면서 강원랜드 특혜 채용 논란 이것과 관련해서도 국정조사하자라고 얘기해. 아 근데 그걸 왜 빼야 되죠? 저는 그 이해를 못 하겠어요. 그거 강원랜드를 왜 빼냔 말이에요. 제가 그거 관련해서 한 말씀만 드리면은요. 예, 예, 저는 지금 자유한국당도 이것을 정치 공세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예, 예. 한국 사회에서 지금 고용 구조의 심각한 문제거든요. 그래서 몇 가지 할 수 있는 것만 가지고 국정조사를 하고 예. 나머지는 감사에서 나타난 부분 등등을 가지고 검찰에서 특별사본부를 가지고 수사를 해야 되는 문제입니다. 예, 예, 예. 예를 들면 옛날에 공직자금 비리 관련해 가지고 네. 그 수사본부를 4년 동안 운영하면서 회수한 돈이 76조예요. 아, 그런 것들을 다 따져봐야 된다. 알겠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접근해야 된다 예, 이거예요. 알겠습니다. 보수의 품격 정두원 정태근 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김용민의 정치쇼는 내일 아침 10시 5분에 다시 돌아옵니다. 여러분.